아홉권에서는 한일협정 체결 이후부터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는 1972년까지의 역사의 흐름과 박정희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내세워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지, 왜 7-4 남북 공동성명 후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유신 쿠데타 왜 일으켰나에 대해 살펴보았다. 10권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유신 쿠데타 전해인 1971년에 발생한 대형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말 유신 쿠데타의 계기로 작용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와 함께 1971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선과 그에 뒤이어 치러진 총선도 함께 살펴본다. 이 중에서도 대선은 유신 쿠데타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사안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여당 후보로서 조직, 자금 등 외적인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였던 박정희가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고전한 이 선거가 유신 쿠데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0권 뒷부분에서 다룬 핵심 주제는 왜 유신 쿠데타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날 무렵 사법부, 정치권, 군부, 언론, 대학가 등 사회의 주요 부문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살펴본다. 이 문제는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자신 있게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후 한동안 쿠데타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는가 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는 내용이다. 1971년 사법부 파동. 사법부도 언론계, 대학가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또는 보이는 손으로부터 계속 압력, 감시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1971년 초에 이미 자체 정화 운동을 추진하는 형태로 사법부 독립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울지법 형사부에서 평판이 좋은 법조인으로 알려졌던 이범열 부장판사 그리고 최공웅 판사와 서기, 이렇게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범열 부장판사 일행이 출장을 가서 뇌물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게 간첩 사건도 아닌데 왜 공안부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으나 검찰에서 그렇게 조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은 구속영장 신청을 당일로 기각해버렸다. 또한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중 39명이 두 판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공안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법부와 박정희 권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7월 28일 그날 바로 서울형사지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그 다음 날인 29일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보강한 내용이 뭐냐 하면 두 판사가 변호사와 술을 마시고 접대부와 동침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대응은 28일 항해 성명을 냈던 서울민사지법 판사 44명은 동료 판사들에 대한 동정 시위가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하는 갖가지 사례가 가중되는 분위기 아래에서 자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사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행위라고 밝히고 7월 30일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아울러 전체 법관의 3분의 1에 이르는 153명이나 사표를 냈다. 대한변협에서는 이봉성 검찰총장과 더불어 민복기 대법원장, 신직수 법무부 장관의 인책 사퇴를 요구했다. 민복기나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로 계속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박정희 정권이 요구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민복기는 친일파의 거물인 민병석의 아들로 민복기 본인도 일제 때 경성복심법원 판사까지 했으니 친일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에는 검찰총장을 하고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장수 대법원장까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변협에서는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민복기도, 신직수도 경질하지 않았다. 사건이 커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니까 8월 1일 박정희는 판사 독직 사건을 전부 백지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곧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8월 27일에 가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다.
사표를 냈던 판사들이 그 후 법정에 복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을 모색한 사법부 파동을 계기로 사법부가 사실상 박정희 권력에 예속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 파동으로 법관들의 권익이 커진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에 놓이고 가장 똑똑하고 사법부 독립을 강렬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1973년에 들어서면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판사들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다. 유신체제가 성립될 때쯤 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성을 가졌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71년 대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71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은 4-27 대선에서 40대 기수론으로 떠오른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 대선에서 박정희는 비장의 카드로 이번이 마지막 출마다. 후계자를 육성하겠다는 말을 꺼낸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경상도에서 몰표를 얻어 박정희가 당선이 되긴 하지만 표 차이는 겨우 94만여 표를 이긴 어려운 선거였다. 김충식 기자가 쓴 책에서 박정희의 비자금을 살펴보면 서울 지하철 관계로 미쓰비시 등이 1971년 4월에 120만 달러를 미국 은행 계좌로 이전한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밝힌 배로 걸프사에서 200만 달러를 제공하게 하는 등 미국 기업에서 850만 달러를 받아낸 것을 비롯해 1971년 국가 예산인 5,242억 원의 10%가 넘는 600억 원 내지 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4-27 대선의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당시 연탄 한 장이 20원, 80kg 정부미 한 가마가 7,000원 하던 시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무력화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밑바탕에는 그러한 쿠데타를 일으켜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유신 쿠데타를 이해하는데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유신 쿠데타에 왜 저항이 없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해당 이후로 따지면 27번지년이 되고 정부 수립으로 따지면 24번지년이 되던 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1인 유일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이건 언론이건 야당이건 왜 저항이 없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저항 세력, 비판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기 때문에 국가 변란을 일으켜도 걱정할 것이 없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가 그렇게 판단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사법부를 살펴보면 1971번지년에 일어난 사회적 경제적 사건을 다룰 때 사법부 파동을 이야기하는데 사법부가 10-17 쿠데타를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법부 파동 이후 사법부는 크게 옥죄임을 당하고 유신 헌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더욱 더 무력한 존재가 된다. 사법부 파동 당시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웠던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이나 홍성우 판사 같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대법원 판사 9명과 고법, 지법의 판사들 중 상당수가 사표를 내거나 1973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보부가 판사들을 어느 때보다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감시하면서 사법부는 10-17 쿠데타에 저항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유신 체제에서 재판을 통해 일정하게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신 쿠데타에 반발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유신 쿠데타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반발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인 공화당은 중간 보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박정희가 공화당 의원들 또는 공화당 당 자체를 직접 장악하는 이른바 친정체제로 공화당은 변하게 된다.
공화당의 김종필 세력은 삼선 개헌 과정에서 와해되고 삼선 개헌을 이끌어가고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인, 김성곤, 백남억, 길재호, 김진만, 체제는 1971년 10월 2일에 있었던 항명파동, 10-2 항명파동으로 거세되어 버린다. 항명파동이란 박정희가 지시한 내용을 공화당 의원들이 무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1971년 9월 30일 신민당에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해임하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 투표에 앞서 박정희는 공화당 의원은 누구도 이 해임 건의안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지만 공화당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하여 해임안이 가결되어 버렸다. 사실 박정희의 엄명이 있었지만 공화당의 핵심 사인에게는 오치성은 적이었다. 김종필을 견제하던 사인 체제를 김종필과 648기 동기로 5-16 쿠데타의 주역 중 한 명인 오치성은 공격하고 그들의 수족들을 자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호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고 이후락은 보안사에서 병력을 차출해 항명에 관여한 공화당의 국회의원 23명을 연행해 나흘 동안이나 아주 가혹하게 고문했다. 국회의원, 그것도 힘이 있다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권을 유지하던 시대였다. 사인체제의 한 명이던 김성곤은 박정희의 형과 인연이 있던 인물인데도 박정희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다. 결국 10-2 항명파동을 거치며 사인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공화당은 완전히 박정희의 친정체제로 구축된다.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아주 혹독하게 당했다. 1975년 2월 동아일보에 이들이 당한 고문에 대한 기사가 보고되었다. 유신 쿠데타 당시 신민당 의원이었던 13명의 고문 피해가 신문에 자세히 소개된다. 1970년 3월에 정인숙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많은 의혹을 간직한 채 덮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정인숙 사건에 대해 거론한 국회의원들은 보안사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 사실 유신 쿠데타 이전부터 박정희는 손을 봐야 할 야당 의원 15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몇 명은 빼자고 하여 조정된 명단이 13명이었다. 조은영, 윤길중, 박한상, 이기택, 김상현, 이세규, 조연하, 이종남, 강근호 등이 이때 끌려가 고문당한 국회의원들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에서의 무력화에 이어 군부에 대한 무력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이 점에서 짚어야 할 사건이 윤필용 사건이다. 박정희는 1963년 민정 2양기만 하더라도 군을 확고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민간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2-18 성명, 2-27 선서가 나온 것도 군 내부 온건파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10-17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윤필용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통해 박정희는 아무리 자신에게 신임을 얻은 군 실력자라 하더라도 조금만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 행동을 하면 철저히 처단하고 매장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는 보직과 진급을 가지고 군을 통제했다. 그리고 군의 요직을 맡은 군인들 사이에 갈등 관계를 만들어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창성과 윤필용은 648기 동기였다. 1973년 박정희는 강창성을 불러 윤필용을 조사하라고 시켰다. 조사의 내용은 이후락과 윤필용이 술자리에서 한 대화가 문제였다. 윤필용은 각하가 연로하사니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이후락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박정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 군의 실력자로 인정받던 윤필용은 한순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되고 몰락한다. 그는 이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게 된다. 강창성을 사용해 윤필용을 제거하고 토사구팽으로 강창성마저 내치고 하나회를 키우고 보호하여 경상도 인맥을 키운다.
군에는 당시 경상도 인물들로 구성된 하나회가 있었고 이를 수사했던 강창성은 군에서 제대하고도 보복을 당하게 된다. 그는 신군부의 정권 때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그 후에는 삼청교육대에 들어가 4차례나 순화교육을 받아야 했다. 언론과 학원가도 박정희는 이런 방식으로 힘을 약하게 하고 자신의 편을 들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 방면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켜 유신 쿠데타의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에 쿠데타를 일으켜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그가 판단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한다.